2025년 새해 첫날 게스트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철학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는가. 철학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랬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저놈아는 개똥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개똥 철학은 그래도 그러니까 오로지 마시는 것만 신경 쓰는 거죠. 자,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직접 뵈니까 더 멋있으시네요. 아니 제가 우리 저 앵커님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방송을 봤거든요. 예. 근데 특별히 패션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이렇게 스카프까지 메고 왔습니다. 아이고 뭐 저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네. 원래도 그렇게 멋지지 않으십니까? 아이 뭐 그냥 그래 평범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범상치 않으시고. 예. 지금 전남대 교수님이면 네. 댁이 광주에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서울까지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박 교수님을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네. 또 그러는데 정치를 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근데 정치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정치권에 인연은 있으세요. 2022년도엔가 네. 민주당 최고위원 하셨죠. 최고위원 지명을 받았는데 지명을, 예. 제가 사양을 했죠. 아, 네. 왜 사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가 사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의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명확하게 물어보고 또 사람들한테 명확히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으로 살아갑니다.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는데 직업으로서 정치를 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과 그런 품성과 그런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평생 야행성으로 살아서 그렇게 사는 게 좋고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 발언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예.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저하고 좀 길게 인터뷰도 하고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 정치를 마치 어떤 가치의 최고로 생각하는 성향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가 좀 괜찮아 보이면 너 국회의원 되라. 그게 최고의 덕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성향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있지요? 있죠. 그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관심이 국민들이 높고 정치를 통해서 다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앵커님은 앵커님으로서 멋지게 사는 게 제가 보기엔 좋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교수는 교수답게 사는 게 좋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제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뭐 보면 저를 격려하신다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와, 배공기 마음에 든다. 국회 가라. 막 이러거든요. 그게 저한테 칭찬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앵커님이나 저나 직업으로서 정치인은 아니지만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생활로서 정치하고 정치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 1번지를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놈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망쳐놓은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문제죠. 아무나 특정 분야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대중적 인기를 갖게 되면 정치권을 유입하는 것. 특히 즉 자기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들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대 정당 중에 한 정당이 자기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죠. 이게 가장 큰 병리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 내부에 생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시기가 되면 외부에서 빌려오거든요. 자기들하고 정체성이 맞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고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 표현을 안 써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그런 표현 쓰면은 그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 전에 막 불임정당 막 이런 거 이제 안 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그때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빌려다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고 결국은 정권을 잡았는데 그런 것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과 또 같이 보는 시각들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트럼프와 윤석열. 예. 사실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비슷한 부분도 물론 있죠. 예. 사실은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 살아오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체계에서 트럼프의 등장,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등장, 이것은 굉장히 큰 불행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당이 지나치게 정치 엘리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양극화의 뿌리는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은 제가 이거 진단한 게 아니고 예전에 신자유주의 또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그게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 그분이 한 2, 3년 전에 쓴 글을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미국의 문제 해결력 상실, 정치가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을 왜 못하냐? 정치가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양극화의 뿌리가 뭐냐? 양극화의 뿌리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미국 정치가 엘리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특정 집안들이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미 가문 귀족 집안이 생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귀족들이 생긴 거고 정치 귀족이 생긴 거고 그 귀족들 내부에서 정치 제도가 나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군산복합체도 밑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걸 깨고 싶은 미국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찌 보면 충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극우의 준동이라고 볼 부분도 있지만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지만 저 바닥에는 콘크리트처럼 전혀 연결되어 있는 것. 거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미국의 대중들이. 특히 흔한 말대로 많이 배우고 살만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공간에서 고통받는 분들.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요. 흑인 남성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냐. 가부장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엘리트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주의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가부장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저도 가부장주의 반대하는데 어떤 아버지는 집에서 특별하게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가족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흑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자기 소득이 줄었어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보지 않고 트럼프를 지지해? 극우야? 가부장주의야? 이렇게 민주당이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하고 지금 한국 정치를 너무 쉽게 비교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다 쓰는 것 차원에서 제가 얼른 떠올려 봤는데 오늘 보니까 교수님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항상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가급적 제가 질문의 초점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뭐든지 찌르면 나오니까요. 먼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나라가 많이 지금 빠꾸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지은 죄가 정말 이렇게 많은데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굴까요?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 것을 사유화하려고 한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정적을 죽여서라도 일반 국민을 죽여서라도 이 국민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지금 윤석열이 지은 죄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그거 정확한 지적이신데 죄가 많다고 국민들이 막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꼭 그렇지는 않은데 네.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까? 그 분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분노의 뿌리가 불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된 행동은 저는 이제 아주 쉬운 말로 해볼게요. 저한테 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내란이 있고 나서 저한테 학생의 편지를 보낸 지금 20대 중반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의 편지를 읽어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가 어릴 때 느낀 세월호 같다는 거죠. 그래 대한민국 전체를 바다 위에 곧 무너질지도 모르는 세월호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저희들은 이제 예전에 좀 사회운동 같은 거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제안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걸 위해서 뭐 투쟁도 하고 항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의 항쟁은 뭐냐면 빛의 혁명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다 죽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새벽에도 지치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리에서 느낀 것은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는 거구나. 왜? 바라는 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물러서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이분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분노의 그렇죠. 원인이다.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를 극도의 불안 상태로 모도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겼다고 생각할 때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뺏겼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이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끌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민주화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근데 산업화를 이루는 세대, 민주화를 이루는 세대,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검사로 평생 호의호식하고 잘 나가고 그랬던 놈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무너뜨리니까 네, 그렇죠. 그냥 그거를 박탈당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런 게 혹시 분노로 이어진 측면은 없을까요? 같은 얘기 같아요, 저는. 똑같은 맥락인데 다만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도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분노와 지금 국민의 분노에 질적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분노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예. 인지 부조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으로 분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좋은 분노가 아니거든요. 병리적 현상이에요. 병리적 현상인데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그런 병리적 현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무너져가는 위험한 상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즉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고 있거든요. 균형이 깨져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그 불안의 기초에서 이 불안을 바로잡기 위한 분노거든요. 이 분노는 그러니까 실천이에요. 감정의 발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천적 분노라고 봐야 됩니다. 인지적 부조화에서 오는 병리 현상으로서 분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예.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감안하고 듣겠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윤석열이는 어쩌다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지금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내란과 관련해서도 여러 분석을 했는데 비교적 제가 많은 부분 앞서서 분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윤석열을 약간 맛이 같다든가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살아가거든요. 예. 감각과 생각이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은 크게 말하면 생각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익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익을 계산하는 걸. 이것을 도구적 이성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익 계산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또 하나는 이걸 타산성이라고 합니다. 타산성 전문적 용어로는. 또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에 맞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걸 타당성 검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타산성 계산하는 거다 아니면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균형을 이루는 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때로는 타당성을 먼저 앞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타산성을 앞에 두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윤석열은 일단 여기에 타당성 검토 부분이 0이에요. 오로지 계산이에요. 예. 오로지 계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도 즉 윤석열은 전 처음 등장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끝없이 계산만 했다. 계산만 하기 때문에 타당성이고 이런 건 안 중요해요. 항상 자기한테 뭐가 가장 유리한가, 자기한테 무엇이 가장 이득이 되는가, 이것 이외에는 다른 거 검토를 안 해요. 이분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감각이라고 있잖아요. 예. 생각이 그렇고 감각이 있는데 감각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도덕 감각이 있고 권력 감각이 있습니다. 도덕 감각이 권력 감각이 있는데 도덕 감각이 이분은 없어요. 오로지 권력 기계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쪽 생각은 오로지 계산, 이익 계산만 하는 사람이고 감각은 오로지 권력,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저는 괴물이라고 봅니다. 괴물. 예.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행동이 전부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사람을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악마라고 봅니다. 예. 처음에 교수님께서 감각, 생각 이렇게 두 가지로 기준을 제시하셨을 때 얼른 이성, 본능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것인가 했더니 조금 다른 예. 것 같군요. 저는 이제 본능이란 말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본능이란 말은 뭔가 원래대로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이건 예전의 철학이에요. 오늘날은 뭔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감각도 끝없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말씀 듣다가 그게 떠올랐는데 헤르만 헤세 소설에 나오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이런 쪽에 좀 대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예. 그런 쪽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특히 이 대통령 윤석열 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이익 계산이 나 스스로 항상 이익을 계산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근데 그걸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예요. 항상 누를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 누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사람을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예.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인간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요? 저는 윤석열 씨의 이 원인은 어린 시절에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심리학적인 분석은 하지 않는데 네. 철학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막 태어나잖아요. 어린 나이로. 막 태어나면 공포 속에서 처음에 태어난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뭐가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배출하지 더러운 거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신호를 보면 누군가 와서 먹여주고 치워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은 정치를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때 움직임으로써 내가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예요. 그게 정치네요. 그렇죠. 이게 생활 정치거든요. 모든 존재는 살아있는 동안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의 정치를 군주 정치라고 그래요. 군주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나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로지 자기만 원천이에요. 예. 자기밖에 없어요. 유아 독존이죠. 예. 예. 그걸 민주정으로 가려면 즉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나를 도와주는 저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형제도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네. 나하고 똑같이 욕구가 있네. 아니 저분들이 나 때문에 굉장히 아프네. 나도 저분들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네.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만 민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품성을 갖게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씨와 특히 윤석열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군주정에서 민주정으로 못 가고 대체적으로 특히 국힘의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 중간 상태가 뭐냐면 귀족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능력 있다고 어릴 때부터 축켜 세워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귀족 대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면 이 민주정으로 못 오도록 매로 다스려요. 그 매를 맞은 귀족정 또는 군주정의 상태에 의식이 멈춰 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네. 멈추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한번 좀 더 길게 듣는 시간을 꼭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멈춘 거네요. 네. 발달이 멈춘 네. 거네요. 그건 제가 보기에 강한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나친 도덕적 억압은 예. 오히려 아이들의 반발을 성장을 일으키죠. 멈출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차원일 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예. 흔한 말대로 하면 초자아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초자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초자아 역할은 멈춰, 하지 마, 견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전승된 도덕적 기업과 규범이거든요. 한쪽은 이드가 있어요. 아까 말한 본능 뭐 그런 예. 것이 이드는 즐겨라 뭐 하는 건데 윤석열 씨는 이 두 가지가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즐겨라와 참아 누구를 막 억압하는 거, 엇박지르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자아가 발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적절하게 억눌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아가 없이 두 개를 도착적으로 화해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요. 술을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억압하는 거예요. 왜 이런 괴물이 생겼을까 궁금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요. 윤석열 하는 것을 보면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말 본인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 정말 그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공감 능력 부재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까? 일단 공감이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요. 공감이란 말은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 제가 이렇게 누군가 저한테 제 눈을 향해서 이게 와요. 예. 가까이 올 때 저를 보고 있는 앵커님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뭔가 약간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찌릿하죠. 찌릿한 거예요. 예. 이 감각적인 그게 공감 감각이에요. 아.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고통을 느끼진 않아요. 그런데 그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이게 차단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아가 없으면 그거 상실돼 버려요. 그건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뭔가 나아지겠지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던데 그때 특히 이태원 참사 있기 전에 신림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신림동 지하에 반지하에서 그러니까요. 반지하에서 밤에 예. 수제나에서 예. 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밤에 그 지하실에서 어린 아이와 함께 그 물에 쌓여서 죽어간다는 걸 상상조차 하기 어렵잖아요.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통을 주잖아요. 이게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내보낸 홍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이 사람은 물건을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요. 사건 현장이 일어나면 정치인이나 기자나 또는 경찰이 가장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기자는 조금은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도 물론 일부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자기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하지 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찰국가라고 합니다. 그런 걸. 경찰국가, 야경국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국민이 받는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관찰만 하는 것. 그걸 치안이라고 하거든요. 정치가 치안이 되면 경찰국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는 사실은 치안 세력이었어요. 근데 그 치안도 자기를 위한 치안. 가장 나쁜 치안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 그의 무감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옛날에 쓴 칼럼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칼을 쓰던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신뢰 없는 정의의 시대, 공포의 시대가 열린다. 네. 이렇게 쓰셨어요. 예. 예언하신 거네요. 예. 제가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또 어떤 예언이 제가 있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가 2021년에 예. 선거가 되기 전에 선거하기 직전에 제가 경향신문 이런 칼럼을 썼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과 인권의 권리체계에 의해서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우리 헌법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 정치적 타산성을 따지며
아까 말한 이익을 따지며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당은 반헌법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국민묘지를 부정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5.18 국민묘지에 묻힌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의 공과를 논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씨는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명시합니다. 예.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 세계 평화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헌법적 가치예요. 우리 헌법에 2번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전선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힘도 그렇고 특히 국힘은 종전선언 하는 사람들을 비판은 하고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멈추지만 윤석열은 그걸 반국가세력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럼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씨에 의하면 저는 반국가세력이 명시적으로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 대통령 선거 전에 저는 그 징후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오로지 타산성 계산밖에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두환 씨는 살인마 아닙니까? 살인마죠. 살인마의 공과를 논의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지금 내란을 가지고 정쟁이라고 보는 게 정상입니까? 똑같은 얘기죠. 예.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가면은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관계도 그래요. 만약에 앵커님하고 저하고 이제 관계가 생긴다. 예. 관계가 생기면 이 관계는 2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는 신뢰와 하나는 정의입니다. 예. 둘 관계가 신뢰는 없는데 정의만 내세울 수도 있고 정의는 없는데 신뢰만 내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의 없는 신뢰는 부패의 원상이에요. 맞습니다. 더러운 일을 하거든요. 예. 옛날 정치가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냥 우리끼리 네. 지금 국힘이죠. 이게 부패, 썩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인 관계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 사랑하니까 신뢰만 따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는 것은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예. 이익을 독점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 정의 없는 신뢰가 지속되다 보면 예. 나중에 헤어질 때 어떻게 되죠? 준엄한 정의의 칼날로 이제까지 그 많았던 사랑도 그 많았던 신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란 말을 사적인 영역으로 말하면 친밀성이라고 하고요. 공적인 영역으로 말하면 연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나라는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정의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은 특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정치 괴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률주의자예요. 예. 법률주의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 연대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법률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게 공포사회예요. 제가 오래전에 얘기한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런데 마지막 공포로 자기 국가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내란을 일으킨 거죠. 정의 없는 신뢰는 부패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신뢰 없는 정의는? 저희는 공포. 신뢰 없는 정의는 공포사회. 공포다. 예. 그건 개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이게 정치 철학에서요 가장 많이 사람 동의하는 겁니다. 예. 이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포로 네. 끝까지 치달을 뻔했군요. 네. 예언을 잘하시니까 한 가지 더 그러면 예언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윤석열 말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언보다는 분석을 하는데요. 예.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분에게 자아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법률적 금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처벌하고 엄벌하고 규제하고 강제하고 폭력을 쓰는 이것이 한쪽에 있고 한쪽은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거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아가 복잡한 사상, 그러니까 이 사상은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걸 견디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한테는 그게 없어요. 모든 게 단순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씨는 저희가 이제 이 빛의 혁명이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3단계가 남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항복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2단계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뭐냐면 정권을 명확하게 민주진영에서 창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시 윤석열 시대로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거기까지 완성된다면 그 이후에 저는 윤석열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 교정이 불가능하거든요. 교정이 불가능해서 자기가 왜 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인지 부조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끝없는 분노가 그를 삼킬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국민이 지금 하고 있는 분노는 실천적인 분노인데 이 사람은 인지 부조화 때문에 오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의 마지막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때문에 생겨나는 분노 때문에 자기 삶 전체가 이 분노 속에서 불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찌르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를 웃게 해주셨는데 네. 한 번 더 찌르고 싶은데 네.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죠? 오늘 책을 갖고 나오셨는데 무슨 책인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예.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방송을 좀 많이 했어요. 예,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방송에서 제 나름대로 시대를 진단하고 하면서 큰 실수를 했고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은 그 언어, 제 감각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내 감각이 굉장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다른 특히 많은 여성들이 받아왔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은 바꿨지만 감각을 바꾸지 못한 퇴행한 지체된 감각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잘못해서 제가 네. 스스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시절을 혼자 연구실에서 제 행위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로 저 스스로를 연구실에 열흘 동안 감금했습니다. 아. 그 감금한 상태에서 열흘 동안 쓴 책입니다. 내란 이후에? 예. 벌써 그런데 책에 나왔어요?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쓰세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죽을 각오로 쓴 거죠. 그러셨군요. 죽을 각오로 썼고요. 이게 쓴 이유는 첫째는 무엇이 내란의 원인인가. 두 번째, 이 내란은 그래서 저는 반혁명이라고 보거든요. 예. 어떤 반혁명이냐. 1980년 5월 18일 일어난 광주의 혁명에서부터 촛불혁명까지 있어왔던 모든 혁명에 대한 즉 그 반혁명이었다. 윤석열은. 다시 말하면 1980년대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 싸운 빛의 혁명은 어떤 성격이 있는가. 여기서 꼭 이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세계 역사에서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의 찬란히 빛나는 민주주의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민주주의가 있냐면 민주주의의 혁명적 현상은 뭐냐면 극단의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민주주의가 꽃피어오를 때는 항상 폭력을 동반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법치적이에요. 예. 어디나 그렇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을 가보면 혁명적 기운이 올라오는 공론장에서 광장에서는 항상 민주주의가 폭력을 동반해요. 그런데 민주주의도 항상 그래도 그때마다 법치주의자들이 이 민주적 현장을 억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1 독립운동 때부터 5.18 민주화 운동 때 그리고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동시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혁명을 이루고 있다. 이 혁명의 성격을 제가 법철학적 측면에서 해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지난번 촛불혁명을 저희가 완수를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부가 탄생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빛의 혁명도 완수되지 못하면 또 다른 윤석열이가 나온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촛불혁명이 완수되지 못한 이유는 촛불혁명 당시에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혁명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뺏어버렸어요. 저는
이번 빛의 혁명에서 마이크를 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제7조 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혹시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거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7일 날 뭐 콘서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 교육연수원장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정치는 안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국민은 즉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것은 국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되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당원의 것이거든요. 예. 그럼 당원의 것은 당원으로 돌려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원의 것은 당원의 것으로 예. 돌려주면서 동시에 그 당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혁명이 완수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것을 전국에 시도당을 돌면서 말말 콘서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전국에. 이거는 당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그래요? 당원교회라고 붙이지 않았고 예. 말말 콘서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1월 7일 날 저녁 7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참석해서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시간만 있으면 좀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명숙님, 박구영 교수님이 윤석열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자주 나오셔서 이런 유익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베로니카님, 교수님 저도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서 자유와 폭력 어렵지만 천천히 잘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고요. 로제님, 책 구매 완료. 김명구님, 10일 동안 밥도 물도 안 먹고 틀어 박혀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실 뻔했네요. 내란 사태 그 정도는 해야죠. 예. 우리 앵커님도 아마 그러셨을 건데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또 교수님 그 책 보면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 참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한두 번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주님, 정치 1번지에서 교수님 강의 계속 듣고 싶네요. 욕심인가요? 아니,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요. 교수님 시간 되시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르하님, 박구영 교수님께 팍팍 찔러 봅시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좀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기 전에 예.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배웅기 앵커님 여기 지금 정치 1번지 하기 전에도 제가 애청자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 전에 하실 때. 예.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오실 때 정말 잘 되기를 응원했는데 앞으로 더 잘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새해 이렇게 또 덕담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앞으로 교수님 신뢰와 정의를 갖고 잘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박구영 교수님 만나봤습니다. 1월 1일 이렇게 좋은 분 만나 뵈니까 올 한 해 좀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